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처럼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요. 사실 요새 이혼이 하도 흔한 세상이다 보니 남들한테는 그리 특별할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워낙 중대사였다 보니 이혼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마 제 일생에서 가장 시끄러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감정적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컸고요. 이 채널은 그런 정신이 어지러웠던 시기에 저와 비슷한 처지를 겪으신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며 알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정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사연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게 어지간히 지저분한 꼴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결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경우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남편의 바람이었으나 남편의 바람 못지않게 제게 충격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너 그렇게 매몰차게 구는 거 아니다.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 사과한다잖아.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마음 다시 돌려주는 게 그렇게나 어려울 일이니? 뻔뻔한 것도 정말 정도 것이지. 제 아들 바람 피운다며 본인 입으로 직접 알려줘 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더러 다시 그 쓰레기랑 같이 살라는 소리를 해요? 진짜 노망 났어요? 아, 이제 와서 돈이 아쉬워진 모양이구나. 어쩐데요? 나는 이제 그 쓰레기 내 인생에서 치우고 그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 건데? 남편이 바람이 나자 불륜을 저지른 이들을 꾸짖기는커녕 조건 좋은 새 며느리 볼 생각에 사람을 헌시짝 버리듯 갈아치워버리려고 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놓고는 이혼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 도로 물러달라며 오만 진상을 다 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그걸 받아줬겠습니까? 바람난 남편과 그런 남편보다 더 악독했던 시어미를 제 인생에서 쫓아내고 광명 찾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고만고만한 조건이 비슷하게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크게 성격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 경제 사정도 비슷했기 때문에 씀씀이 문제로 갈등을 겪을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히 연애하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애초에 다 자라 사회에서 만나게 된 인연인지라 어릴 적 연애하듯 가볍게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기도 했으니 그때로서 결혼은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신랑감을 데려왔으니 저희 집에서도 딱히 반대 의사는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잡음 없이 오래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친정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저보다 월등히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 사위에게나 사돈댁에나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점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람은 서로 부딪힐 일 없이 무난한 사람 만나는 게 제일이야. 나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다고 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 구박했던 거 생각해봐라. 따지고 보면 자식이고 며느리고 당신한테 가장 잘한 게 나였는데도 항상 나만 제일 만만하게 생각했잖아. 그게 다 환경이 처지니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엄마는 말은 안 했어도 너 너무 잘난 사람한테 시집 가는 것도 좀 걱정됐을 거야. 한 서방 정도면 그렇게 처지는 것도 아니고 너랑 배운 거며 버는 것도 비슷하니 적어도 시집가서 시댁에서 집안 때문에 무시당할 일은 없겠지. 자라면서 할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똑똑히 지켜봤던 저였기에 엄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애초에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남편의 조건을 확인해봤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울 건 없다지만 그렇다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직장 잘 잡아 제 앞가림 알아서 잘하고 사는 사람인데 시집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 눈치 보면서 살 생각은 쌀알 한 톨만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살 바에야 내가 번 돈 나 혼자 써가며 소소하게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으니 다음은 시댁 차례가 되었지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에 아직 결혼 안 한 남동생 하나가 식구의 전부라서 비교적 단촐한 자리였는데 남편도 형제는 남동생 하나뿐이지만 남동생이 결혼을 일찍 한 탓에 식구가 제법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 아직 30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가 둘이었어요. 게다가 손아래 동서가 될 사람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벌써 셋째를 임신하고 있음에도 동서 얼굴에 어린 티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요새 보기 드문 다둥이 가정이었죠.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사내 아이 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모든 가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시댁에 첫인사 오는 자리에 시 조카들까지 몽땅 데리고 올 줄은 몰랐던 탓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얘, 정신없다. 애들 좀 잘 챙기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예, 어머니. 아직 만삭은 아니었다고 해도 누가 봐도 임산부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부른 동서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동서가 불이 나게 달려나왔습니다. 거실에 시동생이 떡하니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는 애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임신한 며느리를 불러다 애보라고 시키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거기서부터 시어머니 인성이 확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게 남보기 좋은 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저만 든 건 아니었는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시동생도 제 눈치를 슬쩍 보고는 엉덩이를 일으키더라고요. 결국 동서를 주방으로 들여보내고 시동생이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평소 집안 분위기는 충분히 엿볼 수 있었어요. 무거운 몸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을 동서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그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생하는 동서의 모습이 내 결혼 생활의 예고편을 보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본인 본가에서 나와서 내도록 표정이 굳어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입을 떼었습니다. 자기, 아까 우리 엄마가 재수 씨한테 한 말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새 사람 들어오는 워낙 중요한 날이기도 해서 좀 예민하셨나 봐. 평소에 안 그러기는 무슨. 평소에 그러던 사람이라도 새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제할 텐데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걸 보면 절대 남편 말이 사실일 리 없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생각을 정리 중이던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사는 거니 당연히 양가에서 우리 대하시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나한테 동서한테 하듯이 대하면 절대로 참고 살 생각이 없어. 솔직히 오늘 어머님이 너무하셨던 건 맞잖아? 아직 어린 티도 못 벗은 동서가 배불러서 주방에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제 반응이 예상보다도 더 심각하자 남편도 펄쩍 뛰며 어떻게든 해명해보겠다고 용을 썼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재수 씨는 그러니까 엄마 보기에 당신 눈에 너무 안 차는 며느리라서 더 그러시는 거야. 태훈이 제대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재수 씨가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킨 거거든. 사실 재수 씨 친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는 처가 형편도 안 좋은데 대학도 안 나온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애가 덜컥 임신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귀한 아들 보낸 건데 아무래도 재수 씨가 곱게 보이긴 어렵지 않겠어? 그래서 답지 않게 더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야 나랑 학벌도 비슷하고 회사 수준도 비슷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건재하신데 엄마 눈에 안 찰 게 뭐가 있겠어. 엄마도 당신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미달인 사람한테는 제멋대로 함부로 굴고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건 변함없었습니다. 넌 그런 사람이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는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틀림없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이라도 한번 결혼 허락하고 가족이 되었으면 어찌되었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셋째를 임신할 때까지 마음의 앙금을 풀지 못하고 저리 못나게 구는 시어머니 자리가 영 마뜩치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 남편과 조건이 비슷하다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 저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저한테도 저런 식으로 굴지는 않을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남편이 행여나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중간에서 철통 방어하겠다며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는 바람에 아니하게도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시댁에 인사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하는 말에 친정어머니 표정이 당연히 좋지 못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신랑감 만나 딸내미가 무난하게 살 수 있겠다며 안심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저리 고약하다고 하니 어찌 걱정이 안 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 혹시나 너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네 동서에게 하듯 너 잡으려고 들면 절대로 그거 받아주지 말고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와. 나 시집살이 하던 시절도 아니고 요새 그런 거 참고 사는 며느리들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시모한테 구박이나 받게 만들려고 그 고생한 거 아니니까 엄마 말 들어.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에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오히려 저는 저렇게나 엄마가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니 갑자기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혹시 시어머니가 제가 마음에 안 찬다고 강짜를 부린다 한들 제가 그걸 미쳤다고 당하고 살아주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박차고 나와서 시댁 안 가버리면 그만이죠. 그렇게 대책 없는 생각이 들고 나니 더 이상 남편과 결혼하는 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정대로 결혼이 진행되었죠.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평범한 결혼식에 남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첫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사정이 뻔하니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다 빼고 신혼집은 서로 거의 반반 부담해서 마련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하니 저도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중에라도 아쉬운 소리 듣게 될 일 없겠다 싶어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남편에게 당신도 우리 부모님 불편한 만큼 나도 마찬가지이니 각자 집안에는 평소에는 각자 신경 쓰기로 하고 집안 행사 때에나 동행하기로 말을 맞춰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반씩 부담하니 이런 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무언가 제시하거나 할 때 발언권이 들어먹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자리가 좋은 분이었다면 일부러 저렇게까지 못 박아둘 생각까진 없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랑 자주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좋게 생각해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첫인상이 잘못 박혀도 아주 단단히 잘못 박혔어요. 최대한 마주치는 일이 적어야 혹시 모를 불똥을 피하기도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결혼하고 얼마간은 남편과의 약속이 제법 잘 지켜지는 것 같더니 결혼한 지 3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슬슬 저한테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래도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우리 집에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니? 왜요, 어머니?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가족이 됐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너를 부르니? 네가 아직 뭘 몰라 그러는데 시집 왔으면 시댁의 얼굴도 자주 비추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서로 빨리 익숙해지고 우리 집안에 녹아들 수 있는 거야. 시댁에 익숙해지고 녹아들 생각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먹을 밥은 또 누구 시키시려고요? 굳이 저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삭이 될 동서 부려먹을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동서를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저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솔직히 업무 시간에 자꾸 연락하시는 것도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지훈 씨에게 들어보니 그 사람 근무 시간에는 일절 연락 안 하신다면서요? 그럼 저한테도 그 정도 배려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르시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 며느리라고 아들하고는 달리 대우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계속 야근 중이라서 식사하러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요건 더 없으시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소 매몰차게 들릴 순 있으나 한번 여지를 줬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아 일부러 더 딱딱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열받지 않나요? 자기 아들 일할 땐 연락 안 하면서 저한테는 배려 없이 구는 건 말이에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러니 정을 붙이려야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이 가지 않는 만큼 반대로 동서한테는 측은지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첫날의 잔상이 워낙 강하게 남아있기도 했고 시어머니한테 그 구박을 받으면서도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온갖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이 짠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시댁에는 잘 안 가도 동선에는 한 번씩 들러서 만난 것도 사다 주고 함께 담소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시동생이 무역회사 직원이라 거래처 근무 시간을 맞춘다고 밤 야근이 잦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영 정이 안 붙는 것도 좀 괜찮아질까 싶어지면 동서 입에서 쏟아지는 그간의 시어머니의 만행 탓에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동서,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대? 나 같으면 뒤집어 엎어도 몇 번은 뒤집어 엎었을 텐데. 우리 동서 보살이야 진짜. 제가 가진 거 없이 그 사람한테 시집 온 건 사실이니까요. 저 첫째 가졌을 때 아이 지우라고 할까봐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결혼시킨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저 우리 애들 보고 참고 사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보다 조건 좋은 애들 많았는데 내조 제대로 안 하면 갈아치우겠다니. 그게 사람이 돼서 할 소리야? 제 손자를 셋이나 낳아줬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그래도 형님한테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남편한테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못하겠고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애정이 있으신 편도 아니고 그래서 형님이 부러워요. 항상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할 말 다 하시잖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그리 당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저 며느리 갈아치우겠다는 말은 진짜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거 아닙니까? 누가 들으면 무슨 후궁 간택하는 데뷔마마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게 꼭 동서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제 성에 안 차는 날이 오게 되면 저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온 시댁 식구들이 오랜만에 시댁에 한데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동서가 또 시어머니 부름에 일찍부터 고생하고 있을까봐 일부러 동선이랑 같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찍 와서 돕지 않았다며 시어머니 눈초리가 곱지 않았습니다. 남의 손자도 아니고 제 손자 가진 며느리한테 어쩌면 사람이 저럴까 싶어 고개가 절로 저어졌습니다. 동서 대신 음식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던 모양인지 음식은 업체에서 주문한 맞춤 음식이었어요. 진작 이러면 될 것을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한테 뭘 그리 심술을 피운 건지. 아무래도 시아버지 입김이 단단히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제 부인 성정에 며느리를 둘씩이나 두고 본인 손으로 고생하려 들 리는 없고 그렇다고 만삭인 며느리 고생하는 꼴을 또 보자니 하신 선택이겠지요. 그렇게 다들 둘러앉아 식사 잘 끝내고 나서 생신이신 아버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시동생도 선물 대신 용돈을 드렸는데 얼핏 보아도 저희보다 봉투가 훨씬 얇았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데다가 아직 아이도 없으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더구나 저 시집 오고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이다 보니 조금 더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동생이야 본인 혼자 외벌이인데다 이제 곧 아이도 셋이나 되잖아요. 당연히 여유가 있는 저희가 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다들 너 있을 돈도 모자랐을 텐데 뭘 이리들 많이 넣었어. 다들 고맙다.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마. 생일 축하드려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훈훈하게 자리가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다들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제 옆으로 와서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사람이 둘인데 봉투를 하나만 준비해 올 건 또 뭐람? 생각지도 못하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소리에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본인 딴에는 저한테만 들리라고 한 말인 것 같았는데 남편도 그걸 들은 모양인지 흠칫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슬쩍 쳐다보니 저도 민망한 모양인지 슬그머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가 차서 대꾸할 말도 마땅치 않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가려는데 그걸 또 붙잡아다 타박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너는 시어미가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니?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소리가 커진 모양인지 이번엔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시어머니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차 싶었던지 시어머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이왕 시선이 모이고 나니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고 저희 딴에는 정성껏 봉투를 준비한 건데 봉투를 하나만 준비해왔다는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야 다른 식구들도 무슨 말이 오간 건지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속 뒤집는 말에는 그냥 눈치 없이 밀고 나가는 게 제일이죠.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또 무슨 헛소리를 한 게야?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사람이 둘인데 봉투를 왜 하나만 준비했냐고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이 사람도 같이 들었는데요? 남일이라도 된다는 듯이 슬쩍 빠져있던 남편까지 끌어들이자 시어머니가 더는 발뺌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게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자꾸 사람 긁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저한테 용돈 요구할 처지예요? 결혼하면서도 뭐 하나 도와주신 것 없으시면서? 반반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듣지 말자고 생각해왔던 저입니다. 게다가 오늘 시아버지께 준비한 용돈도 액수가 꽤 컸어요. 적어도 시동생 봉투의 2배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 본인은 오늘 생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본인한테 용돈까지 상납해야 합니까?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하시는 말씀 듣고 황당했지만 오늘 좋은 날인데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쓰실 데가 있으셔서 돈이 필요하신 거였다면 차라리 사정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다면 좋으셨을 텐데요. 대뜸 사람이 둘인데 봉투를 하나만 가져오냐니요.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머니 지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를 사채 빚받으려는 빚쟁이 취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누구라도 기분 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졸지의 며느리로부터 있는 대로 망신을 당하게 된 시어머니가 분한 기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으나 제 말에 달리 반박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제가 한 말에 뭐 틀린 말이 있어야 반박을 할 거 아니겠어요? 뻔뻔한 시어머니 행태에 수치심을 느낀 것은 당사자보다 시아버지가 더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생신이라고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 앞에서 못 볼 꼴을 다 보였으니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그 입 다물지 못해? 도대체 당신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제 며느리 앞에서 할 말 못할 말도 구별 못하겠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말을 아끼고 점잖아질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도 안 할 법한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아버지 불호령에 그제야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면 부창부수라는 말도 꼭 많은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렇게 음전하신 분인데 대체 지금껏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이었죠. 단박에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꾸짖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너희가 내 생각한다고 무리해서 용돈 준비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기껏 그렇게 애를 써놓고 저 사람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네 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저 사람한테는 내가 알아듣도록 단단히 얘기를 해둘 테니 나를 봐서라도 부디 너무 마음 상해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한테 이보다 더한 망신을 주고 싶었으나 당신 생신에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됐는데 제게 정중히 사과까지 하시는 시아버지 맘을 더 이상 무겁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마시라 전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참았던 부하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아까도 어머니 하시는 말 뻔히 다 들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남일이라는 듯이 혼자 쏙 빠져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그동안 당신 어머니 나 괴롭히는 거 당신 모르지 않았잖아. 그러면서도 끼어들긴 귀찮으니까 내내 모른 척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왜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런 할 필요도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 내가 처음에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나는 당신 어머니 트집 잡힐 구석 없으니 결혼해서 불편할 일 없을 거라며. 지금 이게 불편할 일이 없는 거야? 불편 정도가 아니라 나 요새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만 와도 두통이 와.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나는 괜히 나까지 끼어들면 일만 더 커질까 싶어서. 지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당신 속 빤히 보이는데 끝까지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속셈이야? 진짜 나 당신 본가랑 인연 싹 끊고 싹 수 없는 며느리 노릇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그러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 제가 결혼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었어요. 시자 붙은 존재라는 건 참 대단한 존재라서 제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면서 시자 유세를 부리는 거더라고요. 그럴 거면 제가 뭐하러 저보다 나을 것 없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이왕 시어머니 타박받으며 살 것 같으면 그보다야 훨씬 잘난 놈을 골라잡아 결혼했겠죠. 그럴 주제도 못 되면서 시집살이에 용돈 상납까지 낯짝 두껍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사과하시는 시아버님 연락이야 당연히 받았지만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 성정에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 당연히 아닐 거고 그날 자기 망신당한 게 분해서 저한테 화풀이라도 할 요량이었겠죠. 제가 미쳤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주고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목소리를 안 들으니 좀 살 것 같았어요. 주말에 간만에 친정에 들러서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하며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었더니 그제야 기분이 풀렸습니다. 사부인도 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자식들한테 뭐 하나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게 당연한 부모 마음인 건데 나 같으면 해준 것도 없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뻔뻔한 소리는 상상도 못할 거야. 언제 들어도 너희 시어머니는 진짜 상상을 뛰어넘는다. 저런 시어미 자리 밑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집안이라도 더 좋은 데 시집을 보낼 것을 내가 너무 내 인생만 생각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모양이다. 네 앞으로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까워서 어째? 그러게나 말입니다. 고작 제 어미와 마누라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기 싫어서 책임 회피하는 남편놈과 살게 될 줄 알았더라면 엄마 말처럼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요. 저 역시 조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면 아쉬운 소리 듣고 살 일 없으리라는 순진한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후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도 서먹해졌습니다. 제 어미 미운 만큼 남편 또한 미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당장 갈라설 게 아닌 이상 어떻게든 풀고 살아야 하니 겉으로 티는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신 설마 오늘도 야근이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문자 하나 칠 시간도 없었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가.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일부러 내 피 말리려고 작정하고 이러는 거야? 당신 그렇게 당신 멋대로 살 것 같았으면 그냥 쭉 총각으로 살지. 뭐 한다고 결혼하자고 나는 꼬셔서 이 고생을 시키니? 어? 그 무렵에는 남편도 회사 일이 바쁘니 야근이 잦니 온갖 핑계를 대며 슬슬 외박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겉으로야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저로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들어와서 저를 딱 대면하고 풀든가. 하여간 한결같이 회피적인 성격이 결혼 생활 끝까지 제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았죠. 하루 걸러 하루 겨우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그간 연락을 받지 않던 시어머니를 동시에 다시 본 건 동서가 출산한 이후였습니다. 다행히도 임신 기간 내내 아이 엄마가 그리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었는데도 건강한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날만큼은 평소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앙금을 티내지 않고 그저 오롯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산다는 게 저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라서 내심 동서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갓난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부부를 보니 저도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는커녕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당시 상황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 괜히 마음 한구석에 시린 바람이 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동서 보니 참 좋아 보이더라. 솔직히 그동안은 아이 낳아서 키운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 동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저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게 다 자식 가진 엄마의 힘이 아닌가 싶어. 그걸 보니 나도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가질 준비해보는 게 어때? 갑자기? 당신 일 욕심도 많고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잖아.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한테야 당연히 좋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남편 반응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단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아이 가지고 싶다고 할 때에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좋다며 속 편한 소리를 늘어놓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어깃장부터 놓는 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보다 당신이 더 욕심부렸잖아. 왜 생각이 바뀐 건데? 아니,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이건 제 딴에는 화해의 제스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고 없고가 부부 결속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아이가 없는 저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라도 있으면 남편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더 강하게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 모든 기대는 남편의 저 김 빠지는 말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애 가지면 내 몸만 힘들고 내 커리어만 망가지는데 뭐. 굳이 당신이 반기지도 않는 아이 혼자 만들 수도 없고. 서운한 티를 내는 제 말에도 남편이 별 대꾸가 없었습니다. 문득 저 인간이 이제 나한테 완전히 마음이 뜬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뜩해졌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더 댔다가는 기분만 더 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어영부영 아이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됐어요. 뭐 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은 결혼 생활에 삶의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 기분으로 지내던 와중에 오랜만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나 저번에 동서 출산한 병원에서 좋게 얼굴을 보기도 했고 그냥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 오늘 시간 좀 되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전화로 할 만한 소리는 아니고 얼굴을 좀 봤으면 싶은데. 또 무슨 속 뒤집는 이야기를 하려고 일어나 싶었으나 평소와는 다르게 용건만 간단히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해서 일단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가 시댁이 아니라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다른 가족들 들으면 안 될 만한 소리를 하려는 건가 생각하며 약속 장소인 제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약속 시간에 당연하게 늦게 나오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보다 먼저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오늘 답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밖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제 말에 대답도 않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의기양양했어요. 고개를 바짝 쳐들고 저를 내려보는 게 고소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슬슬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네 남편 만나는 여자 있다는 건 알고 있니?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굳어버렸습니다. 네, 솔직히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가능성을 아예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남편 태도가 수상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잦은 야근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아이 타령하던 남자가 먼저 아이 갖자는 말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의심을 안 하는 게 눈치가 없는 걸 테니까요.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 입을 통해 확인받게 되리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여자 있다고? 걔가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겠니? 다 내가 눈치껏 알아낸 거지. 너는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둔탱이처럼 구니까 남편이 밖으로 놔두라도 눈치도 못 채는 거야.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면서 여자가 사근사근하니 여우 같은 데가 있어야지 원. 제 아들 바람났다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 같은 저 태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며느리한테 아들 바람났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시어미 정신머리도 정상은 아니었으나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한테 저런 막말까지 하면서 막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막말로 제가 남편 바람난 것까지 아는 마당에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 걸면 전적으로 제게 유리한데 왜 제 아들 불륜 소식을 저한테 갖다 바치는 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설마 어머님이 저조차고 그런 소리를 하실 양반도 아니고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네?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저랑 이혼했다간 재산 분할의 위자료에 당신 아들 무일푼으로 쪽박차게 생겼는데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다뇨? 어차피 마음 떴는데 같이 산다고 뭐가 바뀌겠니? 이렇게 된 거 너도 일찌감치 정리하고 새 인생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이혼 소송이니 뭐니 지저분하게 길게 끌면 너나 지훈이나 정력만 소모하는 일이지. 깔끔하게 합의 이혼만 해주면 내가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준비해 줄 테니 너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 돈이라면 눈을 뒤집고 환장하는 양반이 5억 위자료를 해주겠다뇨? 그것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자진해서요.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모르긴 해도 평소 시어머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런 파격적인 합의 이혼 조건을 내거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인 남편과 얘기도 안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네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까지 저희 이혼을 못 시키셔서 안달이신 건데요? 나도 능력 있는 며느리 밑에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어 그런다. 너 내 아들이 지금 누구 만났는지 알아? 의사야 의사. 너처럼 달에 200 벌면서 있는 유세 없는 유세 다 떠는 그런 수준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의사 선생님. 아, 이거였군요. 제 아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저보다 훨씬 뜯어먹을 것 많아 보이는 불륜녀 배경에 시어미 눈깔이 돌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 불륜녀를 길게 보면 저한테 5억 원 주고 이혼시켜서라도 붙잡고 싶은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분한 마음에 이가 뿌듯 갈렸지만 이 꼴까지 당하고 앉았는데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모조리 뽑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착각이겠죠. 의사가 미쳤다고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난대요? 좋은 혼처가 사방에 널렸을 텐데 그것도 유부남을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 뭐 잘못 드셨어요? 뭐야? 내가 걔들한테 비싼 밥까지 얻어먹었어. 착각은 무슨. 우리 동네에서 피부과 하는 재원 중에 재원이야. 나이도 너보다 어린데 걔는 벌써 병원 원장님이라고. 너 그 피부과가 돈을 얼마나 쓸어 담는 줄 알아? 개원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잘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되겠어. 그러니 괜히 미련하게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갈라서라. 제 도발에 걸려든 시어머니가 분해서 저도 모르게 상간녀 신상 정보를 술술 불었습니다. 저 정도 정보면 거의 주민등록증을 깐 거나 다름없었어요. 동네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듣고 보니 남편의 외도를 더는 부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걸 자랑거리라도 되듯 떠벌리는 시어미 면상에 물이라도 들이붓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 꼴을 당하면서까지 그놈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저도 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히 할 건 확실하게 해야죠. 제가 어떻게 어머니 말만 믿고 제 인생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단박에 결정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돈 5억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막말로 의사 며느리 보겠다고 말로만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머니를 뭘 믿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요? 서류에 위자료 5억 지급한다고 확실하게 명시해 놓고 먼저 5억부터 주시면 그때 서류에 사인해 드릴게요. 그러는 너는 뭘 믿고 그 큰 돈을 미리 턱 줘. 네가 돈만 꿀꺽하고 이혼 안 한다고 뻗대면. 어머니 아들 뭐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놈한테 붙어 살겠어요. 지금 아쉬운 사람은 어머니예요. 제가 끝까지 이혼 안 해주면 의사 며느리는 구경도 못 해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미가 발끈했으나 본인이 아쉬운 입장이 맞으니 제게 더 대거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날은 일단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저로서도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상간녀의 신상은 아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도 오며 가며 자주 본 피부과였으니까요. 이 근처에서 가장 잘 되는 피부과였어요. 의사씩이나 되는 머리를 달고 어쩌다 불륜을 저질러도 뭐 하나 볼 것 없는 제 남편 같은 놈과 불륜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잘난 여자인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무슨 재주로 저런 여자랑 불륜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말이죠. 여자를 지켜본 바로 그날 그 둘이 병원을 나서 사이좋게 남편 차에 올라타 모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블랙박스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요새 내내 똥 씹은 표정이던 남편 놈 입이 귀에 걸린 꼴을 보니 그대로 놈 입을 쭉 찢어버리고 싶은 살기가 올라왔으나 더는 저놈과 저놈 어미 때문에 추접스럽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돈과 서류가 준비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꾸미려면 분명히 남편 귀에도 소식이 들어갔을 텐데 끝까지 저는 저 뒤로 빠져있고 제 모습만 내세우는 머저리 같은 남편에게 더 떨어질 정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게 필요한 증거를 다 만들어 놓고는 남편 놈한테 메시지만 한 통 보내놨습니다. 니놈 불륜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 어미가 직접 말하더라. 그리 바라던 대로 이혼해 줄 테니 짧고 깔끔하게 끝내자. 니놈 면상 오래 보기도 역겨우니까. 통장에 5억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서야 사인을 마친 이혼 서류를 퀵서비스로 시댁에 보냈습니다. 제가 회사 간 동안에 제 짐을 싹 뺀 모양인지 무슨 야반도주한 사람도 아니고 안방 옷장이 횡한 걸 보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허무함이 몰려들었습니다. 시험이 폭탄 선언을 들은 날부터 이혼 서류를 보낸 날까지 남편 낯짝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고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게 기가 찼어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았으면 마지막으로 봤을 때 뺨이라도 한 대 쳐줄 걸 싶었습니다. 그래도 손에 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마련한 건진 몰라도 이혼 소송을 걸었다 치더라도 결코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낼 순 없었을 테니까요. 잊고 싶은 기억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더라도 훨씬 좋은 집에서 새 출발하기 차고 넘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바로 제 회사 근처의 아파트로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놈이 먼저 제 아내와 신혼집을 버리고 제 발로 나갔는데 저라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자마자 제 갈 길 찾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일부러 심란한 마음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몸이 지칠 때까지 하루 종일 집 구경을 다녔어요. 마음에 드는 집들을 보는 게 생각보다 기분 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가며 합의 이혼 조정기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자란 놈은 이혼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제 어미 꼬랑지에 붙어왔더라고요. 세상에 뭐 저런 팔푼이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런 놈한테 붙은 여자 꼴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젠 제 할 바 아니죠. 제 대신 그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될 그 여자가 신경 써야 할 일이니까요. 그 여자가 저 반푼이를 정말로 받아줬을 때의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이혼이 완전히 끝나 법원을 나서는 길에야 놈이 비척비척 멍청한 걸음으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일이 이렇게 돼서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건강하게 잘 살아. 끝까지 면상 못 보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혼하는 날에는 기어 나왔구나. 난 니놈 잘 살란 소리 못하겠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한 번씩 쏘아보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는 그것들 낯짝을 보고 싶지 않기도 했으나 그날 저는 할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먼저 가계약을 걸어둔 새 아파트 잔금을 치렀어요. 이사 날짜도 확정지었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새 출발을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출발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일도 그날 바로 끝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저희 집 문을 미친 듯이 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소식이 빨리 전해진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미 모두 제 계산에 들어있는 일이었으므로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인터폰에 비친 얼굴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였어요. 문 열어. 너 당장 이 문 못 열어? 되게 뭐라고 내가 문을 열어줘요? 추태 부리지 말고 사람 불러 끌려가기 전에 곱게 돌아가세요. 우리 얘기 잘 된 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왜 그래? 내가 너랑 합의 이혼하기로 얘기한 거지. 너랑 바람난 년 상간녀 소송 안 하겠다는 합의는 한 적 없잖아? 당연히 내가 찾아먹을 권리 찾아먹은 건데 이놈이 무슨 상관이야? 네, 저는 그간 모은 남편과 그 여자의 불륜 증거를 가지고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뒀습니다. 처음부터 이혼 주정 끝나자마자 소송을 시작할 생각이었기에 전날 참으로 분주했더랬습니다. 동시에 증거가 된 사진을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한 부씩 정성껏 출력해 보내주었죠.
조사하다 보니 그 여자도 유부녀더라고요. 남편이 변호사던데 참 간도 크게 불륜을 저질렀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잘난 며느리 본다니 그렇게 배가 아프던? 끝까지 나랑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이 악독한 것. 내가 아무리 악독해봤자 돈에 눈 벌게 져서 불륜한 아들놈 두둔한 댁만 하겠어? 왜요? 그 여자가 저 모자란 남자랑은 못 살겠대요? 이렇게 어기장 놓을 거였으면 내가 준 5억이나 도로 토해내. 먼저 돈 준다고 한 게 누군데 돈을 내달래? 그거 내 돈이에요. 불륜 저지른 놈 온 동네방네 망신 안 주고 곱게 이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내가 미쳤다고 그 돈을 돌려줘? 내가 그 돈 갖고 니들 없는 데서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테니 남의 집 앞에서 추대 부리지 말고 썩 꺼져. 지들이 지금 전에 생각도 않고 분통을 터뜨리는 모자꼴이 우스웠습니다. 곧바로 경비실에 연락했더니 경호 인력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전 시어미와 멍청하게 제 어미 뒤에 있던 전 남편 놈이 경호 인력에게 질질 끌려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상간녀 남편은 제가 보낸 증거자료를 보고서야 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로 바로 이혼 전담팀을 꾸려 상간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요. 불륜까지 저지른 주제에 이혼 안 하겠다고 상간녀가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증거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멍청하게 마누라 바람 피운 줄도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다 들켜놓고도 죽어도 이혼 못해준다며 오만추태를 다 부리는데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은 죄가 있는데 아주 처절하게 되갚아 줄 테니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뜩이나 잘난 여자라 제가 분풀이 해봤자 성에 찰까 싶었던 차에 제 대신 변호사 남편이 아주 오래도록 상간녀를 괴롭게 만들어줄 테니 저로서도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여자한테 이혼하고 제 전남편과 살 생각 같은 건 코딱지만큼도 없었다는 거겠죠. 하기야 잘나가는 변호사 남편 두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재혼을 왜 하겠어요. 그런 놈을 불륜 상대로 택한 건 미스터리지만요. 그러니까 제 며느리 될 생각조차 없는 여자를 두고 전 시어머니가 김칫국을 제대로 마신 셈입니다. 덕분에 저만 논았죠. 뒤늦게 제 이혼 소식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와 동서 충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돈 5억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시부모님이 노후자금용 투자 목적으로 마련했던 한 채 있던 아파트를 전 시모가 제멋대로 처분한 거였어요. 그걸 알고 격분한 시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도 속이 쓰리셨겠으나 사실상 두 모자가 저를 내친 거나 다름없기에 제게 미안한 마음에 별다른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사도 남이 된 저를 아쉬워했지만 그간의 두 모자 만행을 모두 전해 듣고는 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의사 며느리 뜯어먹으며 호강할 줄 알았던 꿈이 깨지자 저한테 준 5억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는지 제 새 집까지 쫓아온 전 시어미가 제 아들을 다시 제게 떠넘기려 했으나 씨알도 안 먹힐 일이었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갖고 그렇게 호강할 거면 내 아들이라도 다시 받아주던가. 내가 무슨 꼴까지 보고 댁들한테서 탈출했는데 그 지옥을 다시 걸어가. 미쳤어요? 이거 이제 내 돈이야. 난 이 돈으로 새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 댁은 모자란 당신 아들놈이랑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요. 노후자금 5억을 쏠락 날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쓸 며느리도 잃고 애초에 언감생심이었던 의사 며느리까지 날려먹은 전시목골을 보니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구질구질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더러운 걸 적잖이 봤으나 위자료 5억이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이혼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정신 괴롭게 만들 인간들도 사라지고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워지니 삶의 질이야 당연히 지금이 월등히 낫고요. 지금은 싱글 만세를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진상 전 시모와 전 남편 제대로 벗겨먹은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래 당하고만 사는 타입은 절대 아닌데 결혼이란 게 사람을 참 많이 바꿔놓는 것 같아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로 얼마 안 있음 마흔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아직 제 기준엔 어린 나이라고 믿고 싶지만 저는 꽤나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속된 말로 죽으면 끝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는 결혼은 아주 일찍 한 편이랍니다. 아마 시댁 삼형제 며느리 중 가장 어린 나이에 들어왔을 거예요. 제 남편은 삼남매 중 장남이었고요. 요즘 세상에 이게 다 뭔 문제인가 싶지만 저희 시댁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초반부터 날썩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넌 어떻게 된 게 뭐 하는 애냐? 결혼을 했으면 일찍 일찍 애를 낳아야지. 아 저희 아직 신혼인데요 어머니.
신혼은 무슨 얼어 죽을. 결혼을 했으면 빨리빨리들 애들 낳고 먹고 살 걱정들을 해야지. 무슨 놈의 신혼이야. 누가 그런 걸 만들었대? 자꾸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 저도 뭐라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기는 엄청 세신 편이었고 본인도 늦게 아들들을 얻은 거라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세상 잘 만나서 그렇게 넋들을 놓고 사나 보다들. 내가 네 나이 땐 애고 자시고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당했어.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네 신랑 본 거라고. 네, 네, 어머니 엄청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럴 게 아니라 얼른 떡두꺼비 같은 손줄 나와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일단 장가라도 갔으니까 어머니는 한시름 놓은 거 아니야. 나 말고 저 녀석들도 아직 장가들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들볶는 거예요? 남편은 보다 못해 제 편을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주 어머니 앞에 착한 아들이었어요. 장남이라 온갖 착한 역할은 다 하고 그냥 효자 그 자체였다고나 할까요? 그걸 아셨는지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몰래 몰래 전화를 하셨어요. 네 남편처럼 착한 사람 없어. 어디 가서 저런 신랑을 얻냐. 우리 승환이 같은 애 진짜 없다니까. 네, 어머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너 어디냐? 나 지금 낮에 국수 먹은 거 얹혀서 아주 아파. 너가 집에 와서 좀 챙겨라. 어머니, 국비 지원카드 받아서 뭐 배우러 왔거든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일해야 돼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애는 안 낳고? 세상에. 진짜 어쩜 너는 이렇게 지멋대로냐? 저기, 저희 다 때 되면 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지만 되게 고지식한 성격이셨고 큰 며느리인 저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한 고집하는지라 마냥 다 받아들이진 않았답니다. 그러던 차에 저에게 동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로선 평소 안 그래도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동서 앞에서 제 험담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이제 좀 내가 며느리가 있는 것 같다. 그네는 도통애가 살갑질 않아. 얼마나 뚝뚝 끊어지고 말을 안 예쁘게 하는지 원.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 같다니까. 에이, 어머니 아니에요. 형님도 그만큼 어머니를 위하시는 마음은 같으실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뭐. 저에게 있어 동서, 그러니까 동서가 둘이거든요. 그러니 큰 동서, 작은 동서라고 부를게요. 우선은 큰 동서가 먼저 시집을 왔고요. 여기는 이미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상견례 때 얼마나 반기시던지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같더라니까요. 이렇게 금쪽 같은 선물을 갖고 시집을 와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글쎄, 내가 우리 큰 며느리는 아기가 한참을 안 생겨서 걱정했잖아. 아참, 지금도 애가 없어요. 애가 안 들어선다니까. 저는 이때 얼굴이 너무 시뻘개져서 그냥 모든 치부가 다 공개되어 밖에 내걸린 사람처럼 민망해졌어요. 오히려 큰 동선의 친정 부모님들이 제 눈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그때 큰 동선은 변죽 좋게 분위기를 맞췄고요. 아, 그래도 절 이렇게 이쁘게 맞아주시니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전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인사 오기도 전에도 너무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엉엉 우셨다니까요. 그게 왜 울고 혼날 일이야? 너무너무 잘한 거지. 하여간 우리 새애기 너무너무 잘했어요. 내가 아주 칭찬해.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안에 저만 건조한 표정으로 나물만 질겅질겅 씹고 있었어요. 늘 눈치 보고 우유부단하기 그지없는 남편에게 저는 이 부분들이 힘들다고 말했죠.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 어때? 우리 친정에선 이걸 언급하지 않는데 왜 나만 고통받아야 돼? 당신만 고통이 어쩌고 아니라 나도 말하기 괴롭지. 근데 어머니 진짜 들어놓으실지도 몰라. 그럼 당신만 실컷 좋은 아들 역할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견뎌야 돼? 결혼 4년 차까지 애가 안 들어서는 며느리 노릇을 왜 나만 뒤집어 써야 돼? 그게 아니라 나도 당신한테 참 미안해. 근데 어떡하겠어. 내 입장 좀 생각해 주라. 막말로 당신은 어리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잖아. 어린 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나이 차이 4살밖에 더 나? 우리가 무슨 20살씩 차이가 나냐고.
남편은 더 얘기하다 괴로웠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참고 사는 건 이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만 효자인 건 아니었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유순하고 착한 남편이긴 했어요. 그러니 가운데 껴서 이런 상황을 보느라 더 마음고생이 심했나 봐요. 그런데요, 저도 제 딴에 노력 많이 했답니다. 여보세요? 동서? 그래, 지금 집에 있어. 나 잠깐 그쪽 지나는 길인데 뭐 좀 주고 가려고.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배가 너무 땡겨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기 힘들어서요. 난 임신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람들 말로는 많이 고생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편하게 먹을 것들 갖고 왔어. 누룽지탕이랑 김치 좀 갖고 왔는데 한 10분 뒤에 들러도 돼? 어머, 그럼요,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 저는 어머니와 사이는 좋지 않았어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릇은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서도 신경 써주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어머니는 절 더 구박하시는 거예요. 그네 네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쟤 애 낳고 한동안 집에 못 온다더라. 지 친정 들어가 있다는데 그럼 난 우리 손주 못 보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둘째네 들락날락거리면서 좀 봐줘라. 그럼 나도 수시로 갈 수 있잖아. 그건 동서랑 협의가 되셔야죠, 어머니. 저만 무작정 왔다 갔다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일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휴, 넌 언제쯤 내 뜻대로 맞춰주고 살래? 맨날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냐? 저는 어머니랑 말을 길게 섞으면 끝엔 결국 화가 나버리니까 꼭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러지 않고서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동서는 출산을 했고 실제로 1년 가까이 친정에 있는 사이 막내 서방님도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로선 연이어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도 드디어 장가를 가네. 다들 어쩜 이렇게 이뻐 죽겠냐? 우리 새로 들어온 셋째 며느리도 너무 이쁘다. 내가 아주 복이 많어. 근데 저랑 말이 그나마 통했던 큰 동서가 없는 사이 막내 동서가 들어왔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엄청 안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오늘 여기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응? 그야 여기 일단 정리하고 파랑 다듬으면 돼. 이따 큰 동서도 애기 데리고 올 거니까. 칼은 어디 있는데요? 저기 부엌 카부장 열어보면 있을 거야.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형님이 좀 같이 찾아주세요. 이러니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었고 묘하게 둘이 안 맞는 성격이었어요. 여기도 썩 친절한 성격은 아니어서 어머니한테 은근히 따뜻하게 굴더라고요. 어머니, 저 허리 디스크 있어서 너무 아파요. 저 계속 서 있으면 다리부터 다 마비 오는데 소파에 좀 앉아 쉴게요. 어? 그래. 그럼 일단 거기 앉아 있어라. 젊은 애가 그렇게 약해서 쓰나. 디스크인데요? 저 수술까지 했었어요. 잘 못 걸을 정도인데 조심해야죠. 막내 동서는 이제 막 20대 중반이라지만 그런 것 치고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하더군요. 이땐 외려 어머니가 좀 불쌍해 보일 뻔했어요. 그런데 출산한 큰 동서가 다시 여기에 합류하고 난 뒤 모든 그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상하게 아기를 낳더니 뭔가 많이 바뀐 모양이에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 애기 돌 될 때까지 돌보는데 진짜 죽겠어요. 낳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니까요. 에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아기 낳아서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전 형님이 진짜 부러워요. 저도 애 없이 그냥 남편이랑 나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계속 어머니가 이 부근에 없을 때만 슬쩍 뱉고 빠지는 큰 동서가 좀 얄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가 엄청 울어대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형님, 애기 한번 안아보고 싶으셨죠? 우리 민우 좀 한번 안아주세요. 제 이미 손 타버려서 어른이 안아줘야만 잠을 자거든요. 한 번만 좀 안아주세요. 제가 여기 정리할게요. 이러는 통에 저도 우물쭈물대며 가서 아기를 안았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울던지 앞에 엄마를 보고도 낯선 사람 품에 안기니 자지러지는데 동서는 아랑곳 없이 저에게 애를 맡겨놨어요.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했단 어투더군요. 여보, 형님은 아마 애기 엄청 안아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서 내가 맡긴 거야. 괜히 그런 거 아니고. 저기 형수님 안 힘드세요? 아,
얘가 무게가 꽤 나가네요. 이제 너무 안고 있어서 그런지 팔이 좀 떨어져 나갈 것 같네요. 서방님이 이제 좀 받아주세요. 예. 얼른 주세요. 이봐. 형수님 힘드셨잖아. 참, 저도 이때 듣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어요. 자기가 뭔데 저한테 일일 애기 체험을 시켜주겠단 건지, 왜 애를 덥석 안겨줬던 걸까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큰 동서는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더라고요. 갑자기 원치도 않은 며느리들 단톡방을 본인이 띡 하고 만든 거예요. 전 이런 자리 정말 불편했는데 말이에요. 형님, 동서, 곧 어머니 생신이니까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저번에 형님이 얘기하시긴 했는데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애 낳고 맨날 안고 있어서 손목 나가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그냥 밖에 나가서 드시는 게 어때요? 나도 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어머니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이번에 막내 동서도 들어왔고 큰 동서도 민우 낳아서 데려왔잖아. 그 모든 걸 다 하고 싶으실 텐데 갑자기 밖으로? 그럼 맘대로 못 있고 쫓기는 기분이라고 싫어하셔. 그럼 어떡하죠? 막내 동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셋이서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제가 빠지면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야 형님들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별로 상관없어요. 이러니 상황이 팽팽하게 흘러갔고 우리는 어쩔 줄 몰랐어요. 결국 결론이 안 나고 있으니 제가 딱 잘라 말을 했답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어떻게라도 어머니 생신은 해야 될 것 같아. 대신 큰 동서는 많이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냥 과일 씻고 상 닦고 정리하는 정도만 해줘. 나머진 내가 막내 동서랑 일 나눠서 하도록 할게. 다 끝나고 우리 쉬도록 하자. 네, 알겠어요. 형님 말씀대로 할게요. 큰 동서는 제 말에 약간 빈정이 상했다는 듯 대꾸했고 평소에 제잘제잘 말도 많으면서 이날은 말을 툭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웬만한 음식들은 다 준비해갔는데 큰 동서는 심지어 이날 늦게 오기까지 했어요. 아기가 아프고 저도 어제까지 체해 있어서 죄송해요. 지금부터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저렇게 말은 하면서도 계속 허리가 아프다는 둥 낑낑댔고 막내 동서는 눈치 없이 그 옆에서 둘이 붙어 앉아 있다가 애기들 보질 않나. 결국 혼자 독박을 써버렸네요. 그런데 이날 큰 동선 얼마나 어머니 앞에서 아양을 떨고 지 멋대로 하는지 진짜 보통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오면서 우리 민우 재롱 부리는 거 영상 찍어 왔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러면서 계속 어머니랑 저들끼리만 붙어 다니고 전 아예 대놓고 왕따 시키는 느낌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것도 남편 등에서 들은 얘기지만 정말 놀랐어요. 재수 씨들끼리 돈 모아서 어머니 비싼 선물을 해드렸나 봐. 뭔 놈의 가방을 400만 원 하는 걸 사드렸대. 대단하더라고. 전 이때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는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큰동서가 뒤늦게 말해주더군요. 형님 부담스러우실까 봐 말 안 했어요. 저희는 남편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니까. 암튼 그건 아니고. 그리고 전 이렇게 뭔가 할 거면 혼자 알아서 하지. 누구 보고 하자고 막 보채는 타입 아니에요. 저기, 형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말에 약간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막내 동서도 임신을 했고 전 갈수록 이 집에서 찬밥이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게 된 건 하나같이 아이들을 떡하니 안고 있는 동서들 때문이었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어머니 댁에서 표정이 안 좋았어? 어? 내가 기분 안 나쁘게 생겼어? 저것들 아니 큰 동서랑 막내 동서 지들 애기들 있다고 유세 부리잖아.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진 기분이다. 누가 죽을 죄래? 좋아. 당신 생각해서 실제로 당신이 나보단 더 비참하니까 내가 참는다고 쳐. 근데 나 언제까지 이런 취급당해야 돼? 그거나 좀 알려줘라.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되잖아. 그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어머니랑 동생들한테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난 어찌해야 되는데. 이러니 둘 다 할 말을 잃게 됐어요. 저라고 임신이 잘 되는 케이스는 아닌 듯 했으나 남편이 정말 거의 무정자증 수준으로 상태가 나빴거든요. 저도 몇 년간은 남편을 안타깝게 여겼으나 동서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입장이 되니 못 참겠는 거예요. 저랑 아예 척을 저버린 큰 동서는 시댁 모임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맨날 이렇게들 모여서 아들 손주 며느리 얼굴 다 보니까 너무 좋다 정말.
그러게요, 어머니.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손주 안겨드린 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꼭 손주 아니고 손녀여도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저도 있는 자리에서 굳이 한다는 건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아예 어머니는 이 말에 동의하시면서 면박을 주셨죠. 아휴,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니들이 엄청 효도하는 거야. 그럼 효도하는 거지. 몇 년을 할머니 소리 못 듣다가 니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낳아주니 너무 좋다 정말. 그날 큰 동서랑 작은 동서는 연달아서 약속 시간보다 40분 넘게 늦게 왔고요. 심지어 과일 봉지들만 달랑달랑 지들 애기 먹일 것만 간신히 챙겨서 왔어요. 근데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하녀 마냥 시키셨어요. 예, 뭐하니? 얼른 가서 네 동서들 맞아줘라. 짐이 저렇게 한가득이다. 네가 손이 비었으니까 가서 얼른들 도와라. 그러면서 자꾸 동서들의 잡일을 저한테로 미루셨어요. 아예 등까지 찰싹 쳐대가면서 시키시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참다 못해 이날 밤 자기 엄마한테만 전화해서 힘겹게 말을 했어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 이후로 타박하시는 말들이 아주 쏙 들어갔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니? 쟤도 뭔 사정이 있겠지 뭐. 남자들 나이 들면 다 힘든 거야. 둘째, 셋째 다들 어릴 때 장가들을 갔으니 괜찮지. 막상 본인 아들 문제라고 하니까 완전 감싸고 모른 척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네 남편 몸이 좀 그렇다고 해도 너 절대 눈치 주고 주눅 들게 하면 안 된다. 남자는 아주 생명이 달린 거랑 똑같은 거야. 여자가 자꾸 무시하고 불같이 화내면 엉망이 되는 거라고. 그런 어머니도 생전에 아버님을 그렇게 쥐잡듯 잡고 사셨다니 본인 아들이 당하는 건 싫으셨나 봐요. 저는 그 말 맞다나 이 부분이 회수된 이후 남편과는 정말 조금도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안 그래도 비실비실하고 건강이 안 좋고 늘 간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던 남편은요. 건강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런 빈혈로 쓰러지고 난 뒤 회사에서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쓰러졌다니. 어디 부딪힌 거 아니고? 저도, 저도 가봐야 알아요, 어머니. 일단 병원으로 오세요. 그렇게 택시로 내달려서 도착한 병원에서 남편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얼굴도 수척해지고 멀쩡히 밥 먹고 나갔던 사람을 병원에서 맞이하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순간도 제 탓을 했고 동서들도 동정 섞인 빈정을 저에게 보냈답니다. 이것들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버님 많이 편찮으셔서 어떡해요? 매번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더니 너무 지치시겠다. 우리 남편도 아주버님 몸 약한 타입이라고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챙겨줘야 되는데 원. 결국 이들은 다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누굴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것들이 여유를 부리고 있다가 결국 한 사람을 그렇게 하늘에 보내게 됐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거짓말처럼 아직도 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제 옆을 떠났어요. 전 장례 때 정말 미친 여자처럼 어머니랑 싸웠답니다. 제 안에 그렇게 울화가 가득 차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뭐요? 제가 뭘 못해서 잘못해요? 저 때문에 자식을 못 봤다고요? 어머니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사람이 원인인 거 알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너는 지금 그걸 이 자리에서 할 말이라고 하냐? 그럼 뭐요? 저는 뭐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대체 어머니 아들이 몇 년을 저랑 지낸 줄 아세요? 어머니 못지않게 저도 슬퍼요. 꼭 이런 자리에서 아쉬운 걸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셔야겠어요? 어머,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니 속상하신데. 동서가 면대 끼어들어 지금. 나보다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어? 빠져. 어머, 형님 무서우시다. 저는 완전히 이들 사이에 껴서는 어정쩡한 원망과 조롱을 받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아들도 병으로 보내놓고 왜 며느리인 저까지 더 피를 말려서 보내려고 드는 걸까요? 그러곤 전 얼마 뒤에 돌아와 남편과 살던 짐들을 조용히 정리했죠. 어머니는 이때 장례식에서 저랑 뒤엉켜 싸우셨던 게 내심 양심에 찔리긴 하셨나 보더군요. 뒤늦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집은 그대로 내두고 살아라. 가끔 가서 우리 아들 지내던 흔적이란 볼란다. 너 없어지면 그 집까지 없어질까 싫다. 아들 못 만날까 무섭다. 도통 무슨 말인지.
밑도 끝도 없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엔 어머니가 나름 애둘러 사과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남편이 통원 치료를 할 무렵엔 절 원망하셨거든요. 새끼도 못 보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몸져 누울 줄 누가 알았다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네 아비를 쏙 닮았냐? 그래도 네 아비인 자식이라도 줄줄 보고 갔지. 어쩜 새끼 복도 없고 처복도 없고. 지금 저 얘기하시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본인 아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 됐어요. 다 둘째 치고 좋아요. 그럼 저희가 애가 있었으면 그렇게 어머니 뒤치다꺼리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동서들은 애들 있다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허구한 날 못 왔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지 남편 병상에서 저러고 있는데 바득바득 따질 일이냐? 형님, 저도 옆에서 듣고 있기 거북하네요. 저희가 핑계를 대다니요. 동서는 더 이상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점점 험악한 상태까지 갔었고 그러다 장례 치르고 어머니는 결국 한풀 꺾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상 시댁 단톡방에도 조용히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걸 알고 있는 동서들은 좀이 쑤셔서 미치겠나 봐요. 우리 셋이 나란히 모인 단톡방을 또 만든 거 있죠? 진짜 그놈의 단톡방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형님, 저희 이번에 애기 데리고 어머니 댁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잖아요.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형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무슨 남편이랑 잠깐 떨어져서 어디 유학 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큰 일을 겪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켜봤는데 이것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다 저에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저한테 또 뭔가 일을 넘길 생각들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얼굴 보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요, 형님. 그러면서 음식 메뉴를 뭘 정하고 만들고 얘기를 하고 앉았길래 전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주 큰 싸움이 됐답니다. 있잖아, 동서들. 내 입장이 뭔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입장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 남편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내 감정 추스리기도 힘들어.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돼? 형님, 저랑 막내 동생은 형님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집에 혼자서 지내고 계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여럿이 있는 곳으로 나오시게 하려고요. 이게 잘못이에요? 그렇게까지 날 생각해주고 진심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나한테 따박따박 따지고 있어? 동서가 내 입장이면 서방님이랑 사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모임하자고 하면 순순히 나올래? 형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 불리하니까 갑자기 오해라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머니 드실 메뉴 정하고 뭘 만들어 갈지 고르고 앉아있게 생겼어? 나 지금 죽도 입에 못 넣는 사람이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기 형님들 왜 이러세요? 저기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저는 말을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못 참겠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많이 힘드신 시기인 거 압니다만, 저도 이 사람 보내고 말짱한 정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한동안 어머니 댁에서 모임이 있다든지 동서들과 만나야 하는 스케줄은 피하고 싶어요. 뭐? 아니, 또 뭔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 근데 너는 진짜 머리 아프게 왜 그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괴롭혔다고 이러세요? 동서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요.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들 잃은 어머니도 힘드시지만 남편 잃은 저도 괴롭다고요. 제가 지금 남편들 끼고 나오는 동서들 사이에서 우리 남편 형제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하하호 웃고 떠들게 생겼어요? 왜 그러는데? 둘째랑 뭔 일 생겼냐? 걔야 뭐 잘해보려 그랬겠지. 그러지 말고 네가 윗사람이니까 먼저 손 내밀어라. 저는 여기서 한계점에 부딪혔고 아주 극심하게 깊은 한숨을 토해내게 됐어요. 어머니, 거두절미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게 보시는 둘째 며느리가 맏며느리 역할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들도 이제 제 곁에 없는데 저를 좀 놔주세요. 뭐? 얘, 너는 네 남편 보낸 지 무슨 십수년은 됐냐? 그게 지금 네 시애미한테 할 말이야?
저는 통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 머리가 지끈거려 모든 걸 다 관둬버렸어요. 저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좀 살아야 되잖아요. 동서들의 농간에 더는 놀아나기 싫어서 그나마 시댁 단톡방에는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진짜 계속 이죽거리면서 어머니 모시고 저만 빼고 다 같이 여행을 갔던 사진들을 정말 3박 4일 내내 시끄럽게 계속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때 고민이 돼서 제 오랜 친구에게 문의를 했고요. 친구는 과감하게 조언을 해줬죠. 네가 잘못했네. 왜 그 방에 아직도 있어? 그냥 나와버려. 내 잘못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도 이렇게 먼저 보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시댁 식구들이랑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며느리의 큰 형님 역할 계속하면서 살 거 아니잖아. 시댁 단톡방뿐 아니라 집도 팔고 정리해서 나와 빨리. 저도 이때 마음 정리가 시원하게 안 돼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집을 판다고 공언했고 어머니는 그걸 또 억지로 붙들고 계시려고 하대요. 아직 계약 기간 남았지 않냐. 제 보냈다고 이렇게 빨리 다 후다닥 정리하고 그러는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너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좀만 더 있어라. 저도 얼른 저대로 삶 살고 어머니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어머니. 최대한 어머니랑은 더 크게 상처내며 끝내고 싶지 않아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고부관계로 엮여 지내며 서로 많이도 긁어댔지만 저와 어머니에겐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각자에게 소중한 존재를 잃은 슬픔은 같으니 그 부분은 존중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생신 때마다 연락은 드릴 거예요. 완전히 끊어내고 그런 거 아니고 어머니랑 저 둘 다 좀 숨 좀 트고 살아보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우리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 거 좋아할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저는 끝내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고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나름 이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막내 동선의 집이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게 됐어요. 저도 급히 처분한 돈을 가지고 집을 얻다 보니까 이것저것 따질 새가 없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막내 동서가 아는 척을 해서 알았어요. 어, 큰형님,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됐어. 어디 가는 길인가 봐. 그럼 일 잘 보고 안녕. 전 그렇게 말하고 바삐 움직였고 그건 아마 금방 큰 동서 귀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여기저기 묻고 또 물어 작게나마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직장을 다녔었지만 그때 감각을 갖고 일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제가 물건들을 떼가지고 힘들게 버스를 타고 이고지고 내려서 가던 길에 그 근처에 있던 큰 동서와 막내 동서와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고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형님, 동사한테 듣긴 했는데, 짐이 이게 다 뭐예요? 뭐, 가판에다 놓고 팔기라도 하시게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때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무시가 답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때 거의 한 달 전이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어머니 편에 용돈을 입금해드렸답니다. 그렇게 저보고 잠깐만 들리라는데 절대 가지 않았죠. 근데 사는 곳이 이 부근이다 보니 계속 오며 가며 동서들을 마주치긴 해야겠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다른 면으로 나름의 성공을 갈망하게 됐어요.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저 혼자 하긴 힘들고 약간 동업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 이때 정말 살벌한 경험을 했답니다. 함께 일하는 지인의 남편이란 작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엄청 윽박질렀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쪽이 멋대로 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물어줄 거예요? 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때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그나마 친구와 겨우겨우 남아있던 인맥들을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났죠. 새삼 남의 남편이랍시고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왁 하고 따져대는 꼴을 당하니까 더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진 모르겠는데 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곧바로 제 자신에게 물을 주었어요. 험한 일들 계속 생기는 거 보니까 맷집이 어지간히 커져서 큰일을 하게 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사는 수밖에 없어. 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며 나름 제 자신을 격려해가며 일했어요. 이때 아주 세게 데인 일로 인해 절대 동업은 하지 않았고 적어도 일부분에 있어선 쉽게 남을 신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인터넷 계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없는 돈 다 동원해서 관련된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나름 제가 하는 이 작은 사업에 대해 컨설팅도 받았어요. 솔직히 자랑은 아니지만 전 친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기댈 데 없는 몸이라 더 악착같이 일했고 챙길 식구가 없으니 시간을 제가 쓰려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년쯤 지났을까요? 차차 자리 잡혀가던 중 제가 제일 빨리 했던 일은 이사 가는 일이었어요. 조금씩 수익이 나고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다 보니 제 가장 큰 꿈은 이사가 됐답니다. 옆에서 친구도 엄청 격려해줬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외려 남편이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땐 너 그냥 살던 아파트에 쭉 붙어 있었잖아. 일할 생각도 크게 없었고. 그러게 말이야. 남편이랑 살 때 이렇게 더 힘을 내볼 걸 그랬나 후회가 되기도 해. 난 괜히 겁이 많아서 결혼도 안 하고 이 나이 먹었지만 그래도 네가 참 멋져.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어떻게든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 같아서. 친구가 이렇게 절 과대평가하고 칭찬해 준 건 제가 사업체를 바로 잡아갈 쯤 청약도 하고 많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뭘 하건 간에 소위 흐름을 타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이사를 갔고 원하는 지역의 청약을 여전히 넣어둔 상태로 아주 열심히 개미처럼 일했답니다. 살도 열심히 뺐고 다이어트 관련된 식품부터 옷이랑 요리하는 제품들까지 전 정말 많은 것들을 판매했어요. 하다 보니 수완도 늘어서 거래처들도 많이 들고 저란 사람을 믿고 판매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가 판매하는 물품에 관심을 기웃거리는 이들 중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슬쩍 보였어요. 이 둘은 서로 그 인터넷 게시판 안에서 나름 자기네들 사생활을 공개해놓고 사는 것들이라 한눈에 판별이 됐답니다. 하지만 저는 자세한 제 신상은 숨기고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의 정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큰 동서가 써대는 글들을 보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참, 여기서 큰 동서가 지칭하는 1등 주부라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제 별명이에요. 어머, 어머, 1등 주부님. 이번에 판매해 주신 거 정말 요긴하게 잘 샀어요. 남편이 저보고 애 둘 낳고 살쪘다고 구박하고 본인도 돼지같이 팍팍 쪄가지고서 엄청 싸웠거든요. 1등 주부님, 왠지 마스크 벗으시면 외모도 엄청 이쁘실 것 같아요. 몸매도 부럽고요. 저한테 엄청 아부하듯이 글을 쓴 거예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써드는 그 글들을 확인하면서 큰 동서의 현재 모습을 건너 건너 사진으로 봤는데 확실히 저랑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10kg은 더 쪄 보였어요. 이들은 제 근황을 모르지만 전 몰래 이렇게 체크하면서 지냈죠. 그리고 나름 어머니랑은 연락을 조금씩 하면서 지냈는데 어머니가 이번엔 간만에 제발 오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지만 암만 그래도 사는 낙이 없어도 너무 없다. 자식을 보냈으니 내가 뭐가 그렇게 재밌고 맛있겠어. 이번 생일은 딱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와주면 안 되냐? 그래야 내가 우리 장남 기척이라도 느껴보고 좀 위로가 될 것 같다. 어머니, 제가 간간히 용돈 보내드리고 연락도 이렇게 드리잖아요. 거기 동서들도 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저는 새삼 그들을 마주하려니 좀 싫어져서 저도 모르게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전화기 너머에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 꽤 강경하셨고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노인네지만 약간 걱정이 됐죠. 내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 헛것도 본다 가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 약을 먹어도 못 자고 밤새 그렇게 몸이 가려워 시종일관 긁어대. 왜 그런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화병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눈물이 난다. 듣자니 일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라도 오신 게 아닌가? 아님 당뇨인가? 이런 생각이 오갔어요. 확실히 제가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이혼이 아닌 사별이니 이런 선택도 하게 된 것 같으네요. 아, 어머니 제가 자주 갈 순 없으니까 이번에 한 번은 갈게요.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오래 머물진 못해요. 그래, 네가 와주기만 하면 난 바랄 게 없다 진짜. 제발 와다오. 하도 이렇게 사정을 하시니 전 정말 수년 만에 시댁에 방문하게 됐어요. 여전한 집인데 남편과 드나들던 생각이 일순간 몰려와서 살짝 뭉클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절 그렇게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동서들을 만났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전보단 숨통이 트이니 이전보단 약간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빈정거린 건 아니에요. 안녕, 동서들. 그간 잘 있었나 봐. 되게 놀래네. 나 어머니가 부르셔서 온 거야. 내가 오려고 온 거 아니고. 아, 네, 형님. 오랜만이시네요. 누구요? 큰형님? 어머, 진짜네. 어머머. 근데 어머, 살을 많이 빼셨네요. 되게 말라지셨네. 어, 동서들도 잘 지냈지? 근데 여기서 큰 동서는 제가 사진으로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후덕해진 주제에 눈을 부릅뜨고 또 비꼬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못돼 먹었으니 일이 잘 안 풀리겠죠. 얼굴만 봐도 사람은 확실히 마흔 언저리쯤 가면 인생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어지간히 심하셨나 봐요, 형님. 그래서 이렇게 살이 쭉쭉 빠지셨구나. 얼굴도 퀭해지신 것 같고요. 아니, 나 마음고생 안 했는데? 정리하고 나와서 잘 살고 내 할 일 하면서 재밌게 살아. 얼굴 훨씬 좋아졌다고 그러던데. 그런 말은 지금 동서한테 처음 듣는다.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머쓱해 하더니 계속해서 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지들보다 몸에 반은 줄어 있는 데다가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갔으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와중에 서방님들도 쭉쭉 들어와서 인사하셨고요. 와, 형수님. 아, 진짜 몰라 뵀어요. 와, 몸이 반으로 홀쭉하게 줄어드신 것 같으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봐봐요, 형님. 우리 남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 너무 살이 빠지셔서 아파 보이신다니까요. 아니, 난 그런 뜻 아니었는데. 형수님이야 원래 미인이셨지만 더 연예인 같아지셨다. 아휴, 얼굴 더 좋아지셨네요. 그쵸? 열심히들 잘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만 여전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제가 잘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평소 원체 눈치 없고 사람 착하기만 한 서방님은 제 칭찬을 해주셨고 전 얄미운 큰 동서말은 스리슬쩍 무시해줬죠.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는데 제 딴에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꺼냈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이날 절 오랜만에 보신 데다가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고 제가 온 게 너무 좋으셨는지 연신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 표정도 뭔가 멀쩡해 보이지 않고 되게 피로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니, 뭐, 어디 불편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선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누워보세요. 왜 그러시지? 어머니, 내가 볼 땐 치매 증상이나 당뇨도 있으신 것 같던데, 자기들은 그런 거 못 느꼈어? 글쎄요. 어머니도 그냥 괜찮다고 하시고. 아무튼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난 뒤 조금 주무시게 하고 저와 동서들은 전부 거실로 나왔죠. 하도 어색해서 할 말이 없는 와중에 큰 동서가 또 꼬치꼬치 깨묻더라고요. 형님은 그때 막내 동서네 쪽 집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이사 가신 지 꽤 된 거 맞죠? 아니, 동서가 그쪽 골목에서 봤다더라고요. 저도 빌라들 있는 골목에서 형님 뵀는데 거기쯤 사시던 거 맞죠? 저는 그 어둡고 좁은 집이 떠올라 일순간 미간을 찡그렸지만 우선은 대답을 했어요. 맞아. 거기서 살았지. 근데 이사 갔어. 어호라, 어디로요? 안 그래도 동서가 못 본 지 엄청 오래됐다 그랬거든요.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킨 뒤 오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정말 3초도 안 되어 거실이 시끄러워졌답니다. 저기 강남 아파트로 들어갔어. 강, 잠깐만. 아니, 뭐야? 나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형님이 강남을요? 어떡해. 웃으면 안 되는데. 뭐야? 그 반응은? 웃기다고? 그러자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막내 동서까지 몸을 앞으로 숙여대면서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안 본 셈 농담이 많이 느셨네요. 그렇잖아요. 와, 저 이렇게 대놓고 그 아파트 산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봐요. 인터넷이랑 TV로는 봤는데 형님 진짜 그새 많이 성격 변하셨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것들의 행태를 지켜봤어요. 아니, 솔직히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 그치? 형님은 혼자 몸이시니까. 하여간 저기 뭐 돈 많은 할아버지 남자친구라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나이가 그런 게 먹힐 나이가 아닌데. 아, 설마 아니에요? 뭐, 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아니, 진짜 농담이에요, 형님. 화내시면 안 돼요. 그 뭐랄까? 꽃뱀이냐 방울뱀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가능은 하겠는데 그러기엔 형님이나 우리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강남 사는 할배한텐 먹히려나?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뭐가 어째? 아우 그러게 농담 좀 작작 하시지. 저는 이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옆에 있는 쇼핑백에서 택배 봉투 몇 개를 꺼냈어요. 안 되겠다. 간만에 만나서 선물이라도 주려고 했더니. 네? 저는 저를 까내리지 못하면 병이라도 걸릴 것 같은 이 둘에게 택배 봉투 2개를 휙 던졌어요. 있잖아. 그렇게 인터넷상에선 언니 언니 하며 따르더니 이렇게 자꾸 귀엽게 나 약 올릴 거야? 우리 아는 사이들이잖아. 나 말이야 나. 그 1등 주부. 그 사람이 나야. 마스크 쓰고 나와서 다이어트 식품 팔고 생필품이며 옷 다 팔고 이웃들 10만 명에 작년에 강남 아파트 청약된 사람. 그 사람 나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새삼 너무 유치했나 싶어 그 둘을 봤는데 큰 동서와 막내 동서 얼굴에서 이미 웃음기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들 앞으로 떨어진 택배 봉투. 아마 저한테 많이 주문하고들 샀었을 그 다이어트 음료들과 쫄쫄이 스타킹들이 담긴 회사 로고가 있는 스티커들을 확인한 것 같더라고요. 제 다리로부터 얼굴까지 시선이 쭉 타고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그제서 상황 파악이 된 것 같았어요. 형, 형님이 1등 주부? 1등 주부? 그 강남 아파트 잠깐만 진짜라고요? 아니 그 사람 평소 저는 제 신상을 다 밝히기 싫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인터넷상에서 사진을 찍고 홈쇼핑처럼 판매를 했었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살림에 빠삭한 여자가 훅훅 늘어놓는 말들을 편하게 생각한 수많은 아내들과 교류가 되어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수익을 봤거든요. 다들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만 사던 때기도 했고요. 암튼 이것들 둘은 얼굴이 새파랗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서는 둘 다 뒤로 팔을 짚어야 할 정도로 몸이 기우뚱거렸어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러고 보니 얼굴 윤곽이 이렇게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아니, 웬만하면 내가 파는 것들 먹고 다들 악착같이 살도 빼고 이뻐지고들 하는데 자기들은 진짜 발전이 없다. 서방님들이 좀 안 됐어. 맨날 그렇게 뒤에서 뭐 처먹으면서 남 흉이나 보고 있으니 남을 깎아야 본인이 좀 괜찮은 것 같지? 뭐라고요? 나는 동서랑 비슷한 나이 먹고 강남 아파트 내 집 있고 지금 사업하면서 사는 게 재밌어 죽겠어. 그리고 뭐? 할배랑 연애? 내키면 내 또래보다 더 어린 남자들도 줄을 선다. 하여간 못돼 먹은 말버릇 진짜 여전하네 동서들. 제발 그렇게 발전 없이 쭉 살다가 가라. 더 못 있겠다 진짜. 그럼 잘들 있어. 전 그 자리에서 훅 하고 일어났고 그런 저를 동서들은 몇 번 곁눈질하다가 끝내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 집으로 왔을 때쯤 그제서 막내 동서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참 쟤들 사이도 부질없더라고요. 욕만 하면서 뭉쳐다닌 여자들의 인간관계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것 같아요. 이 형님 저기 잘 들어가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인사를 너무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큰형님이 그 말로만 듣던 1등 주부님이시라니 너무 멋져요. 전 절대로 큰형님을 약 올리거나 조롱하려던 게 아니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따로 봬도 될까요? 대충 이런 식의 문자가 와서 전 웃기지도 않아서 그걸 곧장 복사해서 큰동서에게 보냈죠. 아마 지들끼리 쥐잡듯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된 저를 그 전부터도 긁어대고 이후에도 골려대더니 저 잘된 거 보고 눈이 시뻘개지고 한쪽은 또 다른 한쪽 배신하고 저한테 붙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후로 저는 완연히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어머니의 근황은 서방님 통해서만 가끔 듣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제법 쌓아올려 살만해졌다지만 인생은 아직도 쉴 만한 조그만 자리를 내주질 않네요. 이런 성공이 있으면 저런 고민도 있는 거겠죠.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이 글을 쓰면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조금은 칭찬해주게 되네요. 너무 고생 많았고 잘 살아왔다 내 자신아. 앞으로도 이렇게만 가자.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